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상속권을 상실시키게 된 이유는 사실 배경적으로는 일명 구하라법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청구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냥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제도가 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변화한 것은 딱 두 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상속권을 상실시키게 된 이유는 사실 배경적으로는 구하라법, 일명 구하라법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양육한 적도 없고 혹은 정말 폐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속권 중에 하나가 유류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상실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너무 잘했어요. 효녀 심청이보다 너무 잘했어. 나를 위해 막 신장도 떼주고 뭐 이러신 분들 정말 있거든요. 뭐 신장 이식도 해주고 아니면 뭐 정말 내 병수발 다 들고 뭐 자신의 인생도 없이 살고 이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아파트를 하나 증여했어요. 혹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아들이 매일 그 월급을 갖다 줘서 그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건 그리고 네 몫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경우 한마디로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정말 나쁜 상속인한테는 주지 않고 정말 잘해서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개정 이유는 그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구하라법에서 시작한 문제가 가장 커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란 이름만 있지 전혀 상속인으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까지 받는 건 너무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법정 상속분이라는 걸 정해놔서 그냥 무조건 받게 만드냐.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심지어 유언자가 이미 다 줬는데 그 재산까지 뺏게 만드는 거 이거 너무너무 부당해. 라는 것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건 뭐냐면 아예 못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분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랬어. 이 정도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부당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개 상속권 상실과 기여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 중에 상속권 상실은 정말 있었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정말 나쁜 상속인이 많기는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20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그럼 엄마가 당연히 우리 아빠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러진 우리 아빠를. 근데 우리 엄마가 심지어 아이들까지 놓고 가출했어요. 가출을 해놓고 그럼 이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자녀들이 그때가 뭐 6, 7살, 뭐 많은 자녀는 한 10살 요 정도 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아버지랑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돌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때 친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이 자녀들은 뭘 먹고 사나 이게 너무 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번 걸로 우리 아빠한테 논이랑 밭을 사준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으라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웬일?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살 이렇게 좀 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 그 재산을. 근데 갑자기 엄마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을. 근데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 재산 있지 않았냐? 이거 나눠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 그 녹취를 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엄마냐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나가고 이제 우리끼리 그냥 또 살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또 어땠냐? 할머니는 또 치매예요. 할머니 치매인데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등기가 됐다는 얘기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일방이 상속 등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등기라는 걸. 물론 법정 상속 등기는 완전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 엄마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 이거 어차피 나 배우자야. 그러니까 나 상속 등기할 거야 하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분노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상속권 상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여분 청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여분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째저째 어디까지 밝혀냈냐? 그분이 나가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저희가 밝혀냈어요. 이렇게 아이까지 낳은 이 사람이 무슨 배우자서 도리를 했냐 해서 결국은 저희가 기여분 100%를 해서 저희가 재산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이 상속권 상실이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상속권 상실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머니는 우리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더 문제가 뭐였냐? 기여분 주장을 유류분에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상속권 상실과 내가 이제 유류분에서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나쁜 상속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언장을 발견하는 사람은 유언을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뭐 엄마든 아빠든 유언장을 쓸 때 보관시키거든요. 네가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가 많아요. 자필 유언장은 막 삐뚤삐뚤 막 우리 엄마 분명히 그때 치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썼지? 이럴 때 작성된 유언장인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필 유언장은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유언 검인 절차는 뭐냐면 법원에서 나 유언장 있어요 라는 거를 그냥 알리는 제도예요. 나 유언장 있어요 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에서 나는 이거 엄마 글씨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 측에서 아마 유언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혹은 유언 확인해소를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유언 확인해소나 유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우리는 이 유언장은 무효야. 왜냐하면 엄마 글씨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 글씨는 맞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치매로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받으면 돼요. 정신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분들한테 저희가 감정 신청을 해요. 이거 보면 어머니가 치매 상태가 굉장히 심했다. 뭐 MMSE 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치매 검사지예요. 그럼 MMSE 검사지에 5점인 사람이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이제 회신이 와요. 그럼 거기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된다면 당연히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시적인 거예요. 뭐냐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부터 10년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치매를 안 날이라고 하면 또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로부터 1년 지났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못해요?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 오빠한테 지금 이미 증여된 재산 있는 거 알았어.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반드시 청구하셔야 돼요. 그때 청구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냥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 나도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나 지금 소송할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는 내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달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절반에서는 내가 받은 걸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상대가 받은 것도 있어. 근데 상대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하면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도 유류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신 다음에 청구 소송할 거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재산을 모르는데 막 그냥 소송하시는 경우 있어요. 받은 거 알았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나 소송하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라도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 정도는 아는데 그 외에 알파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이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조차도 모르시면서 소송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를 어떻게 아냐? 내가 그 뭐 주소까지 어떻게 엄마가 안 알려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 과거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를 발급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다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부동산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증여 이렇게 딱 떴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찾아보시고 하셔야지 막 막연한데 나 소송할래 이러면 또 소송 막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져요. 근데 지면 뭐가 문제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못 받았고 저 사람만 너무 많이 받았어. 언니만 너무 많이 받았어. 나 너무 억울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패륜적 행위를 해서 못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야 이제 다른 문제지만 함께 노력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때 나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할래 했는데 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소송 비용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재산도 못 받았죠. 언니가 또 소송 비용도 청구하죠. 나도 변호사 비용 나갔죠. 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소송하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자필 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않고 유언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 공증을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공증은 공증인 앞, 제3자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문제가 살짝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공증을 하는 날에 있는 진단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는 뭐 정신과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럼 다닐 때 지금 상태가 어떻다. 오늘은 뭐 말씀도 잘하시고 의사 능력이 있어 보인다. 정도의 소견서를 발급해서 그 서류까지 해서 유언 공증에 붙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증법인에서 실제로 뭐 내용을 좀 듣고 미리 좀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의 놓치지는 않는데 공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딱 그냥 명시를 그냥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아파트를 유증한다. 혹은 뭐 B 주택을 유증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되면 이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무효가 돼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포괄 유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괄 유증이 게 무슨 얘기냐면 이외에 이 재산이 뭐 변동되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분할한다. 여기까지는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A 부동산은 장남한테 주고 싶고 B 주택은 장녀한테 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A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B 주택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이 있는 경우는 장남이, B 부동산이 뭐 재개발이 있는 경우는 장녀가
계획까지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경우 아니면 향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동일한 거면 A 뭐 장녀가 뭐 장남이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좋아요.